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400회, 가족, 설렘지수, 개조. 먼저 설렘지수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5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마음을 전해주는 H&H 주식회사에 배달을 신청한 다양한 의뢰인의 사연이 전파를 탔는데요. 그중에서도 13년 전 짝사랑하던 선배와 추억의 장소에서 재회한 의뢰인의 모습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아, 왜 그런지 알겠네. 잘 어울려. 지금 잘 어울려. 아, 어떻게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지? 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지? 그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누가 마음을 전하셨다고? 가능하시냐고? 아. 서울까지 오실 수 있냐고? 아, 그럼 전혀 몰랐어요, 전줄은? 너무 궁금해서 대체 누군가. 아, 진짜요? 아, 그랬구나. 진짜 근데 진짜 묻고 싶었던 게 있긴 있거든요. 그냥 되새겨 보면은 그때 뭐였지? 약간 그때 왜 그렇게 사람이 상냥했을까? 그냥 그 여동생처럼 해주셨는 건가? 그때 왜 그랬는가? 그런 거 궁금해요. 나오다. 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떡해. 진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유재석 씨가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주식회사의 대표 유팡으로 분해서 다양한 에피소드 전했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H&H 주식회사 보는데 너무 따뜻하고 연말에 잘 어울리는 컨셉입니다. 카페에서 짝사랑 만나는 거 내가 괜히 떨리고 설레더라. 둘이 잘 되시길. 옛날 생각나는 카페에 깔리는 BGM까지 완벽하다. 영상 보는 내내 몽글몽글 설레요. 따뜻한 분위기의 프로젝트가 시기적절해서 재미있었다는 그런 평이 있었던 한편 또 13년 만에 짝사랑을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가 설렜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네, 마음을 건드리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위원들은 놀면 뭐하니 이번 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카페 예전에 그런 풍의 카페가 상당히 많았어요. 창가에 둘이 앉아서 이제 흔들 의자에 앉는. 왜 추억이 젖거든요. 저도 이제 재수했을 때 그런데 이제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랑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 소환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약간 오랜만에 진짜 코로나 시대 굳어있던 제 심장을 좀 간질간질하게 해준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레트로한 그런 추억에 기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청자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 BGM도 이전에 드라마 궁에 나왔던 사랑인가요? 이렇게 깔리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약간 과거의 분위기, 향수를 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설레고 약간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잘 살려낸 그런 재미를 줬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의뢰인들의 사연을 보면 하나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배치가 됐는데 저는 특히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그 퇴근길에 함께 해달라는 그 작은 딸의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모교에서 37년째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의 여파로 제자들과 많은 시간 마주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학교를 떠나게 되셨어요. 저는 현재 베트남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라 퇴인식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속상하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퇴근길을 함께 걸으며
제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그 퇴근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을 밟힌 거잖아요. 37년이요. 아 근데 3달 후면 끝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끝나는 해에 마지막이다라는 힘을 더 쏟아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니까 내 자신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데믹 시대가 이제 언택트 문화를 많이 부상시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런 미디어의 역할이 격리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따뜻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개조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3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빈집살레 관련 키워드입니다. 빈집살레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들의 의뢰를 받아서 방치된 빈집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방송된 기적의 반쪽집 편에서는 2딸을 둔 부부가 출연해서 각종 난관을 이겨내고 집을 리모델링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집을 돈으로 보는 자체가 좀 싫었어요.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집이 삶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이걸 투자로만 생각해도 될까? 우리는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을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데 눈사람도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자연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마당은 거의 뭐 버려야 되겠네. 건축물이 사실은 도로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모두 다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흙인 거죠. 건물 밑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생각하실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이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 너무 큰 진짜. 그럼 애들 방을 2층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실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거실은 포기하기 싫은데. 사실 공사비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돈 문제 같아요. 규모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아, 근데 되게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펜스 쳐지니까요. 훨씬 아늑해질 거예요. 뒤로 올 때도 뭔가 직선이 있으면 시선이 딱딱 끊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곡된 공면을 취하면서 이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정면뷰도 있고 측면뷰도 있어요. 캠핑 난로 하나 이렇게 하시고 준비해놨어요. 단순히 집을 마련하는 개념이 아닌 만들어 나간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방송이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예전부터 구옥을 재건축해서 집을 지어 사는 게 꿈이었는데 프로그램으로 방영해주니 저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졌다. 항상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빈집들을 보면서 아깝기만 했었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빈집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빈집의 놀라운 변신에 감탄했다라는 댓글과 함께 더 많은 빈집이 활용되길 바란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다큐플렉스의 빈집살레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부부의 자세가 너무나 성실하고 집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어서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방송이었고요. 아쉬운 점은 빈집살레가 3편까지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꼭 시즌2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가 이제 말을 할 때 되게 좀 어렵고 너무나 긴 기다림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되게 힘들지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런 부부의 인식에서도 비춰지듯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투기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주로 봤던 집을 정말 인식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지금 지역 개발에 있어서 이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본래 좋은 취지를 잃어버리고 투기꾼들이 몰려서 또다시 그 지역의 어떤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런 좀 한계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올해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다 보니 어떤 재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던 여러모로 구해제임즈의 교양 버전으로 좀 저는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집에 대한 어떤 기준, 단편적인 기준들을 집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보여줬다면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었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집을 개조하는 전 과정에 또 의뢰인이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집에 대한 철학이나 취향 같은 것들 이게 반영된다는 컨셉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를 좀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또 시간도 좋았어요. 이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렸는데 집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다는 환상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부지를 찾아서 적당한 가격으로 예쁜 집을 지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집을 건축법 때문에 마당은 잘려나가고 뭐 바닥 보강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가 3천만 원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의 어떤 황당한 표정 이런 어떤 망연자실한 표정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판타지만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구나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해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제 이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집이 완전히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마당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여겨졌고요. 혹시나 후속 방송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빈집 살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의미까지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400회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6일 400회 특집으로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도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소프라노 박혜상,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400회를 기념하는 황홀한 공연들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TV 예술무대 400회가 되었다고 들었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t's a national treasure, a pride, a jewel of this country, and I'm very happy I'm a part of it. All the best, and 400 more to come right away. 평소에 보기 어려운 아티스트 분들 연주를 이렇게 TV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400회이니만큼 유독 화려한 라인업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본 무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무대였을까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무대는 유키 구라모토,
처음에 이제 메디테이션 예전부터 제가 또 좋아했던 곡이고 잘 알던 곡이니까 좀 더 몰입감을 가져왔고 보다 보니까 여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기가 힘든 거지 이게 또 정들이면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TV 예술 무대가 더 많은 분들로부터 좀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유키 무라모토 무대 말씀해 주셨는데 레이크 루이즈 무대에서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음악인데 이게 아직도 지금 들어도 그 감동은 여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첫 무대 쪽에 가까웠다면 마지막에 이 김광민 씨와 소프라노 박혜상 씨가 같이 오버 더 레인보우를 들려줬는데 해석을 가미해서 이렇게 변주를 보여줌으로써 음악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또한 동시에 이렇게 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지만 어떤 익숙한 느낌도 있고 새로운 느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첫 무대와 마지막 무대에서 다 같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악의 힘을 좀 되새겨보는 무대로서 소프라노 박혜상 씨의 무대와 자신이 불렀던 곡에 대해서 그 해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우나 보체포코파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로시나의 아리아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열심히 싸워주시는 분들 덕분에 꼭 반드시 승리하고 또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데는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하나 될 수 있게 저는 만드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티스트의 진정성도 느껴졌지만 사실은 이 TV 예술 무대의 역할이기도 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에 위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명맥을 이어주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음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00회 특집이라고 해서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기존에 듣지 못했던 그런 음악을 또 느끼게 해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가 호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이날 김강민 씨와 데니구 씨가 스페셜 MC를 했거든요. 근데 김강민 씨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답답한 것으로. 그분의 캐릭터고. 사실 그 TV 예술 무대, 지금 한 TV 예술 무대도 굉장히 야심한 시간에 방송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거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 시간에 누가 그걸 다 자지? 저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농담이고. 네. 답답함 때문에 웃음도 나고 친근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데니구 씨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느낌을 좀 줬어요. 물론 모든 그 진행자들이 달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왕이면은 좀 능수능란한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봅니다. 가족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2일에 방송된 나누면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재혼 가정,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담아서요. 다양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위원들은 나누면 행복 이번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날 뭐 가족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연예인 패널 구성도 신경을 썼구나. 뭐 박은혜 씨 같은 경우 이태성 씨도 그렇지만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그런 애환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뭐 김승현 씨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과 이런 연예인 패널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듯이 대화를 했던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입양 가정 편에서 입양 아동들이 그 실제로 새 가정에 왔을 때 어떤 결핍이라든지 상처 때문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식증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엄청 많이 안아주고요. 스킨십 해주고 사실 이슬이를 딱 처음 봤을 때 했던 얘기가 안아주세요였어요. 보육원에서 딱 봤을 때 그만큼 그 안정적인 대상에 대한 포근함을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 요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4개월 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 햇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경증이 있었거든요. 자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되면 이제 발작 쪽으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살부터 거의 한 7살까지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매일 했어요. 엄마가 있다라는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크겠죠. 아이의 정서에는. 그러면서 한 8살이 되더니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민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로 합쳐진 평안의 가족의 모습이 저는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준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이제 평화 아버지가 했던 인터뷰 대화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지혜 씨는 사별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상진 씨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평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얘기를 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중요한 건 결국에 이런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가정들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명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청자들도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인상 깊게 본 거는 한부모 가정인 연운인데요. 이제 보통 한부모 가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한부모 가정이 됐나라는 어떤 사연을 개인 사연을 막 파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부모 가정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으려고 했고 희영 씨는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 연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선물 받았습니다. 엄청 잘하네. 여기도 밖에 있다. 원래는 저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애기도 너무 이쁘고 못 떨어지겠더라고요. 어디 갔지? 시설에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퇴소를 하고 애기랑 이제 여기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지원금이라고 국가 정부지원금이 있어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불안한 미래에 때론 힘든 날도 있지만 희영 씨에겐 작은 꿈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강 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애기 키우면서 일을 하기에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엄마가 자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스튜디오에 돌아와서는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도 좋았어요.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양육 지원비를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생신고된 자녀에 대해서만 아동 양육비를 지급했었는데요. 8월부터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친자 관계를 통해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원금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요? 받아보셨어요? 네. 신청을 했더니 그 상반기 지원금이 딱 나오더라고요. 힘들진 않아요, 과정이? 힘들진 않습니다. 네, 부지런히 그거에 대해서 잘만 맞아요. 알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얘기한 장면이 특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누면 행복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